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스테디셀러인데요. 10년 만에 개정 증보파에 나왔고 40만 독자가 선택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걸 갖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결정을 하면서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고통받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심리가 뭐에 작동하는지, 어떨 때 돈을 쓰고 어떨 때 마음이 힘든지 그런 걸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객관화된 어떤 심리학 그런 걸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되게 쉽게 써주셔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어떤 걸 선택하고 뭘 더 좋게 보는지 사실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게 보고 이렇게 하면 나쁘게 보고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지를 제시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고 한 번쯤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대요.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이건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평가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꿔놓는다. 그래서 노인들이 행복도가 결코 낮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해 라고. 자, 그리고 단어의 프레임. 우리가 단어의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되게 여기서 마케팅이라든가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잘 배워볼 측면이 있습니다. 빈곤국가라는 단어보다요.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보험 훨씬 좋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단어도 막 다 바뀐대요. 단어를 바꾸지 않고서는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른 거, 긍정적인 거. 프레임은 질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을 때 행복 지수가 되게 높았대요. 근데 반대로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묻고 데이트를 몇 번 했냐고 물을 때는 행복도가 낮았대요. 자, 여론조사에서는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질문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 순서만 조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난도 교수님 저서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에는 하루를 인생의 시계에 비유한 대목이 나와요. 인생을 80이라고 보면 40살은 12시에 해당하고 20살은 겨우 아침 6시입니다. 하지만 20살에 좌절하고 있는 청춘을 향해 김난도 교수는 매섭게 하단친대요. 아침 6시에 오늘 하루가 절망이라고 좌절하는 그대는 제정신인가? 라고요. 이게 은유적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한 특성을 전달하는 거. 자, 인생에는 또 순서가 중요하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 젊은 시절 고생이 인생의 후반부를 더 달콤하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나이 들어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말년 고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젊은 시절의 좋은 경험이 프레임으로 작동하여 말년의 고통을 더 극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하루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경험의 순서를 현명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안 좋은 일을 먼저 경험하는 게 낫대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한 다음에 좋은 일을 경험하면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고진감래, 세용지마 이런 속담이 거기에서 나오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도 이렇게 프레임을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TV로 인해 생긴 프레임들이 있대요.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덜 신뢰한다. 세상에 대해 음모적인 시각을 갖기 쉽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다. 자, TV로 생긴 프레임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나쁜 사건 사고 나오고 막 누구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런 거 나오고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쇼핑하는 거 광고, PPL, 유행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만드니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 이런 프레임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죽고 아들이 다쳐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수술을 하기 위해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절규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 죽지 않았나?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고 야구장에 같이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저는 이거 보고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지? 뭘까? 아버지가 2명인가? 했는데요. 그 의사는 엄마였대요. 외과 의사가 엄마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게 바로 우리의 성 고정관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래요. 저도 이렇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실이 라삐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모리스가 라삐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되나요? 된다고 했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는 거랑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거랑.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센스를 알면 우리 삶에서 뭔가 상대방이 요청할 때 되게 센스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재밌죠? 되게 재밌었어요, 이 책이. 편견의 실수라고 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경찰이 흑인 강간범이라고 의심을 해서 총을 겨누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주머니에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총을 빼는 줄 알고 총을 쏴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강간범이 아니었고 주머니를 꺼내려고 한 건 지갑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흑인은 범죄자일 수 있다란 편견. 그래서 우리가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편견 때문에 실수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과연 백인이었어도 총을 겨누었을까? 막 이런 얘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는 한번 축구를 보고 나와서 백인 외국인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헬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에게 용기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말을 한마디 걸었어요. 외국인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줬죠. 어디서 왔니? 해서 뭐 어디서 왔어? 이 정도 대화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흑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영어로.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저 흑인에게는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구나. 근데 그 사람 서운한 거예요. 항상 백인 친구와 함께 다니며 모든 사람들이 백인 친구에게만 말을 거니까. 그때 제가 내가 이거는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영어를 당연히 잘할 텐데 그 영화라든가 TV 속에 비춰진 흑인의 모습이 우리는 이제 두렵게 좀 이렇게 친근하지가 않은 거죠.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소비의 영역도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유의 프레임과 경험의 프레임 두 가지로 나눈대요. 자, 소유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가구를 장만하는 것을 강조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가구, 비싼 거, 럭셔리한 거. 그런데 경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책상과 의자를 통해 경험하게 될 지적인 세계를 기대한대요. 거기 앉아서 어떤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책을 쓸까라고 상상하면서 기뻐한대요. 근데 소유의 프레임은 어디다 멋지게 하고 누구를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소유의 프레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프레임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자, 비만을 해결하는 법. 자, 심리에 얽힌 모든 게 다 대표. 비만, 돈, 관계, 모든 문제가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식욕이 식사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결정한대요. 자, 그릇의 크기 자체가 우리 그거를 표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크기가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평균의 양으로 본대요. 그래서 남기면 죄책감을 가지고요,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릇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유태우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대요.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무슨 음식이든 반만 먹으래요. 야채도 반만 먹으래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쓴 교수님은 모든 그릇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태우 교수님의 유튜브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여기에 뭐 건강, 다이어트, 마음의 병, 이런 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의사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다뤄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세요. 저는 가끔 가서 봅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할 때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매우 내성적, 매우 외향적, 이렇게 1에서 7까지 척도를 보는 게 있는데, 매우 내가 외향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외향적인 것만 집중해 찾는데요. 근데 내성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내성적인가? 그것만 찾는데요. 그래서 질문의 그 경험만 찾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수록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자,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프레임이 있대요. 난 너를 되게 잘 알아. 난 사람 되게 잘 알아봐. 넌 왜 나를 모르니?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한대요. 이거는 착각이고 미신이래요. 정답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 나는 네가 나를 아는 정도만 요만큼 한다라고. 이게 솔직하대요. 가장 큰 오해가 내가 남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바로 그 오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오해가 아니라 오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평균으로 보는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평균으로 본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평균으로 보려면요, 예외와 우연을 인정해야 한대요. 예외와 우연은 확률과 통계 미학이고 오늘의 과학을 가능케 한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우연이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대요. 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지만 실상 지구 표면을 보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매끈한 형태 구가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평균 때문이다. 여기저기 울퉁불퉁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나를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시험을 보게 하고 학생한테 이제 이 테스트 하는 사람한테 시험을 틀릴수록 전기 충격을 주도록.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실험. 근데 전기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틀릴수록. 근데 옆에 감독관이 이렇게 말한대요. 계속하세요.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전기 충격이 큰 해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450V까지. 근데 옆에서 압력을 한 것만으로 3분의 2가 이 전기 충격을 가했대요. 근데 이 테스트는요, 명령을 내리는 실험자가 같은 방에 있는지 다른 공간에서 인터폰으로 내리는지가 복종률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권위자가 눈앞에 없으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권위자가 옆에 있으면 부도덕한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상황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착한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도덕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넓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요, 늘 이렇게 말한대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 덕분에 즐거웠죠? 라고는 묻지 않는데요.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한대요. 국어라는 사람을 지나치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나를 보고서 누가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라고 그런 생각을 못한대요. 이게 바로 자신의 영향력에는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대요. 이분이 학생과 수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을 이기려고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수영하는 내내 네가 신경 쓰여서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지도 교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내가 그 학생에게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경쟁의식 느끼고 너 때문에 더 고달파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건 모른다는 거죠. 이게 상황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조사했더니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친구가 많았고 웃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웃지 않는 친구가 많았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람이 몰려있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어야만 내 주변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하나요? 그래서요? 라고. 근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이 보기에 어떤 프레임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나는 그럼 세상에 어떤 프레임이 될 것인가 라고요. 되게 좋은 프레임,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바꿔놓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이분 영상을 보고. 김수환, K-팝 스타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랑 이름이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지만 가수가 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춤을 막 췄는데 춤을 너무 잘 춰. 그래서 보아가 막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춤을 출 수 있다니요. 그래서 보아 같은 사람이 더 영감받고 자 그러면 김수환 이 친구는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프레임이 되는 거죠. 와 저런 사람이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는 프레임을 해서 세상을 바꿔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선택할 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대요. 예를 들면은 어제 된장찌개 먹은 사람이 오늘 된장찌개 먹어도 괜찮대요. 좋아하는 것이라면. 부모님 명절 선물을 작년에도 갈비, 올해도 갈비 괜찮대요. 그게 좋대요. 왜냐면 된장찌개를 어제 먹고 중간에 두 끼를 또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먹기 때문에 지겨운 음식 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제 먹었으니까 딴 거 먹어볼까 해서 막 고민하다가 딴 거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선택해요. 맛이 없네 이렇게 하고. 부모님도 명절 선물을 아주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갈비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갈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근데 갈비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뭐 과일을 보내야지.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거 베스트를 그냥 선택해라. 내가 피자 좋아하면 피자 먹고 피자 말고 이번엔 건강하게 샐러드를 먹어야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한 이 정도가 다 돈에 대한 얘기 이만큼이.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일 기간에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유. 원래 가격이라는 함정을 다 넘어간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되게 큰 돈을 절약한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친대요. 하지만 당신은 3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20을 지출했을 뿐이다. 쇼핑을 마친 뒤 예금 통장에 실제로 30만 원이 입금되는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어리석은 소비자는 늘 원래 가격표를 찾아 헤매고요. 지혜로운 상인은 세일 품목에다 원래 가격표를 붙여놓은대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하면은 안 속아요. 저는 절대 세일 상품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손님, 일단 사가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가져오세요. 홈쇼핑에서 많이 해요. 이런 판매자의 친절함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프레임. 막상 사놓으면 반품을 힘듭니다. 그리고 뭐 밀리의 서재, 유튜브 레드, 넷플릭스 이런 것들 다 한 달 무료로 써보세요 라고 베풀죠. 하지만 무료 기간이 끝나면 자동 결제가 된다는 사실. 근데 그거 귀찮고 까먹으면 나도 모르게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전화로 와서 뭐 고객님 무슨 서비스를 뭐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 다 거절해요. 공짜로 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이런 게 다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의미 있는 프레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접근 프레임을 가져라. 도전해라. 고 정주영 회장의 직원들에게 해보기나 했어라고 많이 얘기했대요. 이게 해보는 게 접근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기 프레임이에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거,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는 거 다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래요. 비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긍정 언어로 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여섯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기억하면 좋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변의 물건을 바꿔라. 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거울을 한번 넣어보래요. 그래서 더러운 화장실에 거울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되게 이 책 진짜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삶에 불만이 있는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줍니다. 여덟 번째,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돈을 적게 쓸 수 있는 프레임이죠. 아홉 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좋은 친구, 동료, 배우자, 연인. 어떤 사람과 있으면 내가 행복한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 번째,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걸 그냥 계속 하래요. 가장 좋아하는 거 반복하래요.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집중하고 뭐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일들,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11번째,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부사가 뭐냐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뒤에 붙는 것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대요. 수식어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인생은 주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글을 쓸 때도 부사를 할 필요가 없대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거울 앞에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주어이지 부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겸손,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온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많은 관점이 변화되고 더 좀 행복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